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와 이번 버블의 마지막 랠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4년 8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 심리지표나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고요. 자산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먼저 주기적 자산배분 비중 전략에 따라 지난 금리 사이클과 이번 금리 사이클을 비교해보면, 금리 고점 A는 지난 사이클의 18년 12월이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23년 8월이었죠. 7월 FOMC가 7월 31일이라 그냥 8월로 통일할게요. 7월 FOMC에서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더 이상 올리지 못했는데, B는 연준이 첫 번째로 금리를 하는 거고, C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0.5% 이상 내리는 B컷을 하는 시기인데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지난 사이클에서는 19년 8월이었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지금 24년 9월이 될 것으로 거의 확정시 되고 있죠. 8월 잭슨홀 미팅에서도 거의 확정을 지어줬고요. 경제위기 C는 과거 사이클에서는 AB 구간과 BC 구간이 비슷했고요. 20년 3월에 코로나 위기로 B컷을 했죠. 근데 증시 고점은 정확히 이 C가 아니라 C에서 몇 개월 전이에요. 20년 1월 정도가 미국 증시 고점이었거든요. 그리고 20년 3월에 코로나 위기가 터진 거죠. 위기가 터지는 순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조정이 오면 항상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죠. 존버는 승리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조정 때 매수하라. 조정 때 매수하라가 안 통하는 시기가 C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제위기 때도 증시 고점에서 1월서부터 조정이 일어나서 3월 정도에는 많이 떨어져서 반등을 했어야 되는 건데, 반등하지 못하고 더 큰 폭으로 한 번 더 떨어지고, 그때쯤에 연준이 B컷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사이클에서도 만약에 지난 사이클과 비슷하다면 AB와 BC 구간이 비슷하다고 가정시에 24년 9월에 B니까 A에서 B까지 대략 11.5월이에요. 뭐 12월이라고 치면 다음 경제위기 C는 1년 후가 되지 않을까. 2주 전 미국 증시 분석 영상에서 연준이 첫 번째로 금리 인하 하는 게 7월 FOMC에서 했으면 자연스러웠는데, 트럼프 대선 사이클이 변형을 주면서 9월에 인하하는 거라고 했죠. 금리 사이클 프랙탈로 보면은 7월이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 반 정도 미뤄져서 9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죠. 25년 8월에 만약에 B컷이 되면 증시 고점은 8월이 아니라 수개월 전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25년 상반기까지는 증시가 마지막 고점을 찍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대선이 11월 5일인데 대선까지는 이 B 전후 조정이 마무리가 될 것이고, 대선 이후에 BC 마지막 버블 상승이 이루어질 건데, 트럼프가 지금 세 번째 대선 도전이고요. 지난 대선 사이클을 분석해봐도 미국 대선이 끝나고 첫 해에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까지 더해져서 25년 상반기까지는 증시가 마지막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때는 마지막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스마트머니들은 위험자산을 매도하고 안전자산에 자산을 옮겨놔요. 이따 뒷부분에서 알려드릴게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근데 개인들은 이 마지막 랠리까지도 수익을 내야 된다 생각해서 많이 사고, 개인이 많이 들어오는 장이니까 상승폭도 크겠죠. 그래서 버블의 마지막 불꽃이 화려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 구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FOMC가 금리 고점이었지만 11월 FOMC의 의미는 뭐냐면, 7월 당시에는 금리 고점인지 아무도 몰랐죠. 금리를 계속 올릴 거냐 더 못 올릴 거냐, 이런 의견이 팽배한 거잖아요. 11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라는 걸 확인해 주면서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7월 FOMC가 금리 고점 마지막으로 올린 거란 걸 확인해 준 게 11월 FOMC예요. 자산 시장에서는 11월 FOMC 이후로 23년 산타 랠리와 24년 연초 랠리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11월 FOMC 당시에 영상 올리면서 연말 산타 랠리와 연초 랠리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 있어요. 11월 FOMC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리 고점 A는 아니지만 A를 확인시켜 준 날, 그리고 자산 시장은 여기서부터 반응했다, 이거 기억하시고 넘어가실게요. 잭슨홀 미팅은 8월 달에 했어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금리 인하 B는 9월에 할 거죠. 잭슨홀 미팅이 끝난 다음에 바로 파월 의장의 연설 요약해드리고 자산시장의 반응까지 요약해서 멤버십 게시판에 먼저 올려드렸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그중 하나를 발췌한 건데,
잭슨홀 미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인플레이션 2%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 이 시기를 출정식 하듯이 표현을 했죠.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 금리 인하의 타이밍과 속도는 데이터에 의존적으로 할 거라 했고, 노동시장이 냉각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경기 침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겠다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사라진 거라 보시면 되죠. 인베스팅닷컴에서 잭슨홀 미팅을 요약한 그림을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미드 중에서 왕자의 게임 아시죠? 거기서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왕자의 게임 주인공 옷을 입고 얘기하는 거죠. 프린터 이즈 커밍이라고. 프린터는 돈 인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QE 보이시죠? 양적 완화 버튼 누르면 여기 달러들이 인쇄되는 거죠. 프린터 이즈 커밍이라는 출정식을 잭슨홀 미팅에서 한 거다. 간단하게 재미있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은 주토피아 채널을 꾸준히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자산 배분의 원리, 자산 배분의 흐름, 그리고 자산별 투자 방법, 모든 것을 다 잘 이해하고 계신 시청자 분이시라면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요. 투자라는 게 자기 선에 맞게 하면 돼요. 투자자 스스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만큼 투자를 잘 하면 되는 거고요. 모두가 다 고급 이용자처럼 투자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 있고 투자할 시간 아예 못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처음서부터 말씀드린 수동적 자산 배분 원리에 따라서 비중 조절만 하고 아예 쳐다보지 않으셔도 이번 경제 위기를 해칭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지금 말하는 거는 그거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자산 배분을 하면서도 수익률을 어떻게 극대화시킬까에 대한 얘기니까 그걸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돼요. 오늘 얘기의 키포인트는 23년 11월 FMC가 금리 고점 A를 알린 날이었죠.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는 걸 알린 날이 23년 11월 FMC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들이 이때서부터 랠리를 시작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은 9월 FMC의 시작을 알려주는 정도만 한 건데 첫 번째 금리 인하가 B잖아요. B의 시작을 알린 날이 됐어요. 잭슨홀 미팅 이후의 자산별 흐름은 우리가 캐치해내서 가장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자산이나 리스크 대비 수익이 높은 자산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어요. 11월 FMC와 잭슨홀 미팅, 금리 인상의 끝을 알린 시기와 금리 인하의 시작을 알린 시기,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B에서 C 구간은 버블의 마지막 랠리 구간인데요. 기본적으로 패시브 자산 배분에서 말씀드릴 때는 이 구간의 위험 자산을 최대한 익절해 두고 안전 자산을 재배치해둬서 이 C를 예방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그 흐름은 똑같아요. 2주 전에 미국 증시 분석 영상에서 S&P 500의 위험자산의 대표 지수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과거 사이클과 분석하면서 설명해드린 거 이때 잘 설명해드렸으니까 지난 영상 참고하시고요. 과거 사이클 보실까요? 이 B가 여기잖아요. B 전후로 횡보 조정을 하다가 B 전에 조정이 시작된 날만큼 B 이후에 다시 저점에서 반등한 다음에 전고점을 뚫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B에서 C 구간에 마지막 랠리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랠리 구간이 거친 다음에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B 이후에 있는 고점에서는 충분히 어깨 위에 해당되는 머리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하고 익절해도 된다. 떨어질 때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오르고 있는 순간에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상승 양봉이 크거나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행복한 순간, 주식 투자 수익금 자랑하는 시기라든지 심리적인 지표까지 다 활용해서 매도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익절 관점 말씀드렸죠. 위험자산. 이번에도 같아요. B가 9월이잖아요. 확정을 지어준 거죠. 이 9월에 금리 인하 할 거라고. 금리 인하는 0.25면 할 거예요. B컷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위기 때 할 건데 정말로 경제가 안 좋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건 아니에요. B 전후 조정이 있다고 했죠. 조정 횡보 기간. 그 조정 횡보가 처음 시작된 게 언제냐면은 요때인데요. 4월이에요. 4월 전에 B 전 조정 있을 수 있다. 엔비디아의 고점 변동성 확대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젠슨항이 요번 고점 전후로 많이 팔았죠. 엔비디아 주식 내부자들이 많이 팔았는데 이때는 두 번째 조정이 있었어요. 여기도 과거 사이클 보면 B 전 조정이 처음 조정, 그리고 B 임박해서 한 번 조정, B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조정,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는 안 떨어진다, 존버는 무조건 승리한다 확인을 시켜주고 마지막 버블 랠리가 펼쳐지는데 이때는 주로 개인들이 매수한다 했죠. 위험자산을요. 스마트머니는 벌써 이 B 전후서부터 자산을 재배분하기 시작해요. 위험 대비 수익을 따져서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할 때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이제는 위험자산을 슬슬 익절하고 안전자산을 모으는 기간이다. 이거를 아까워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상승을 더 먹으면 좋지 않냐, 그런 게 싫고 그냥 무조건
무조건 안전하게만 원하시면은 이 대선 이후에 만약에 상승장이 펼쳐지면 대선 이후서부터 내년 연초까지 이 상승하는 구간에 아무 때나 팔아도 거의 어깨 위에서 판 거고요. 이거를 최대한 수익을 내고 싶다 하면은 중간에 개인들의 심리를 봐야죠. 이제 여기는 개인 랠리이기 때문에 개인 심리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고점에서 변곡점 알려드릴 때 심리 지표를 많이 활용하죠.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를 이용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개인의 심리가 꼭대기에 이럴 때 팔면 뭐 대략 성공하실 거예요. 근데 개인들과 똑같이 행동하면은 절대 못 팔고 이 하락을 다 맞은 다음에 경제이익이 C까지 온전히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저희 채널에서는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요. 금리 고점 A를 확인해주고 AB 구간의 자산 흐름을 특정 지어준 게 11월 FMC죠. 11월 FMC가 여기에요, 여기. 이때 당시에도 영상 올렸는데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반등했다 많이 하락한 시간이 있었어요. 3개월 동안 하락했다가 급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대중의 심리지표 같은 거 확인하면서 11월 FMC 내용도 확인하고 이제부터는 기존의 하락을 이제 정리하고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고, 이 11월 FMC 이후에 자산 반응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어요. 위험자산의 대표적으로 S&P 500 보면 그때 이후로 큰 상승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B 이후로 다시 또 다른 상승을 거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A에서 B 구간의 상승의 어떤 흐름이 11월 FMC 이후에 조정을 벗어나는 상승이 시작됐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이번 8월 잭슨홀 미팅도 B 전후 조정에 대한 마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8월 5일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아시아 증시 폭락이 이번에 저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전으로 저점을 확인한 것 같고, 전고점 이상으로 이제 지지 반등하면서 올라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는 뭐 대선 전후로 시작해서 트럼프가 대선일 때는 조정하는 날 있으니까 한번 조정은 받을 수 있지만 저점을 내려가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랠리가 시작되겠죠. 이 랠리의 주인공이 누구가 될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게요. 11월 FMC 이후 위험자산 랠리가 있었어요. 왼쪽 차트는 지금서부터 1년 동안의 각 자산군들의 흐름을 비교한 거예요. 비트코인과 금, 나스닥 100, S&P 500, 그리고 매그니피선트 7 있잖아요. M7이라고 얘기할게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지금이 8월 하반기니까 작년에 A가 8월 초였죠. 뭐 2주 정도 오차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니까 금리 고점서부터 지금까지 위험자산 성적을 비교해볼 수 있죠. 순위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144%가 1년 동안 올랐고요. 금이 30%가 올랐는데 금은 비교군으로 올린 거예요. 위험자산이라고 하기보다는 금은 대체자산인데 현재는 안전자산의 성격으로 오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스닥 100이 대표적인 위험자산이죠.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QQQ 이런 거는 1년 동안 33% 상승, S&P 500이 28% 상승, 그리고 M7이 51% 상승했어요. M7은 지표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위험자산을 이렇게 나열해보면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가장 컸다. 그리고 금이 30%라는 거 보시고 금보다 다른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 더 많이 상승한 게 별로 없죠. 딱 금만큼만 상승했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금은 어떻게 상승한다 했죠? 지난주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금은 B에서 중간 고점을 찍고 C에서 더 크게 상승하고 C에서도 약간의 변동폭은 있지만 미국 증시보다 훨씬 안 떨어지고 안정적으로 가격을 유지해요. 그리고 C에서 D 구간에서 경제위기가 끝나고 금리 저점까지 이르는 구간에 더 크게 상승해서 고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도 위험자산처럼 일종의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게 금이에요. 현재 구간에서 A, B 구간과 B, C 구간에서 금도 오르고 위험자산 미국 주식도 오르지만 좀 더 안전한 게 금이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11월 FMC가 금리 고점을 확인한 날이라 했잖아요. 11월 FMC 이후에 위험자산 랠리를 정리한 차트예요. 캔들로 된 게 비트코인이고요. 선그래프로 된 게 다른 자산들인데요. 노란색이 금이고 초록색이 M7이고요. QQQ가 보라색, 에메랄드색이 S&P 500이에요. 보면 미국 증시와 금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거 알 수 있어요. 11월 FNC부터 오르긴 올랐는데 크게 차이 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현재 성적도 비슷하죠. 근데 11월 FNC 이후 보면은 나스닥보다 금이 좀 더 높아요. 30%, 나스닥 100이 29%, 스파이가 8%이 정도예요. 전통적인 자산 배분 있잖아요. 2019년에 자산 배분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나 자산 배분 자산으로 넣지를 못했어요. 저도 비트코인을 자산 배분의 대체 자산으로 편입하기 시작한 게 20년 중순서부터 생각했다가 20년 말에 실제 편입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자산 배분의 비트코인을 편입해서 생각하는 거는 정말 초창기 생각이었고
대부분의 자산 배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저는 그 당시에도 비트코인을 편입하는 자산 배분이 자산 배분 2.0이라고 알려드리면서 컨텐츠도 만들고 했었어요. 이제는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많은 기관들과 뭐 국가들과 연기금까지 편입하고 있다 보니까 자산 배분의 비트코인이 하나의 어떤 대체 자산이라는 인식이 많이 대중화됐죠. 대중화됐지만 아직도 절반 이상은 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자산 배분을 대체 자산으로 포함한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저희 영상을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자산 배분 치트키라고 말하는 이유가 위험자산 같은 대체 자산인데 금과 같은 성격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성장주 같은 성격도 있어요. 인터넷이 초창기 때처럼 비트코인의 수용이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다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인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전체 인구의 그래도 30%에서 절반 정도는 비트코인이 폰지가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동의하는 것 같은데 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건 극소수겠죠. 아예 비트코인은 뭐 사기다 이런 사람도 절반이나 돼요. 아직까지 뭐 경제활동하는 인구에. 그런 식으로 지금 서서히 도입이 시작되고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걸어야 될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높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게 많아서 그만큼 기회가 많은 거죠. 다른 자산들은 수십 년 동안 모두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이잖아요. 그런 차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어쨌든 비트코인이 짊어져야 되는 리스크 대비 수익이 큰 거죠. 여기서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아까 코스천의 달걀에서 A에서 B 구간에서 BC 구간을 안전자산과 대체자산 금 편입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금을 만약에 편입했다 칠게요. 작년 11월 FMC 이후로 미국 주식을 팔고 금으로 편입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거의 수익률이 비슷하죠. 미국 주식이 제일 많이 오르는데 왜 미국 주식을 팔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각 사이클의 구간별로 어떤 자산들이 치고 올라오고 어떤 자산들은 지지부진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나스닥은요. S&P 500이랑 비슷하죠. 최근 수년간 사람들의 인식은 어때요? 나스닥이 S&P 500보다 많이 오른다고 알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1년 동안 비슷하죠. 그리고 금은 인식이 어때요? 금은 오를 때도 있지만 못 오를 때도 있어. 그리고 미국 주식이 훨씬 많이 올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최근 몇 년간의 성적표를 보고. 근데 1년 동안의 성적을 보면은 뭐 금이랑 별 차이가 없죠. 나스닥도 차이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의 인식 대비 실제 일어난 수익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나스닥은 굉장히 기대 수익이 높았지만 실제로는 그냥 평범했죠. 그리고 금은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식을 이겼죠. 뭐 작은 차이긴 하지만. 그럼 뭐 똑같은데 아무거나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자산 배분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금 구간에서 좋은 자산은 익절하고 다음 구간에서 좋은 자산을 미리 싸게 편입한다. 이 개념이잖아요. 2023년에 골드를 편입한 거는 앞으로 사이클이 지금 저점이라서 오를 수 있는 게 충분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편입을 하는 거고 미국 주식은 이미 다 올라서 사이클 후반이란 말이에요. 사이클 후반이라 뭐 더 오르긴 하겠지만 사이클 후반에 수익이 난 거를 익절하고 사이클 전반으로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자산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골드를 갈아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기존에 있던 자산 배분 원리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비교를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1년 전에도 금 편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지금 결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사이클로 보면은 이번에 BC 구간에서 C에서 위험자산은 아무래도 하락을 하겠죠. 하락장이 시작이 될 건데 그러고 나서 뭐 영원히 하락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또 D가 되고 E가 되면서 상승할 거죠. 비트코인은 반감기 사이클이 있잖아요. 지금 반감기 사이클은 상승장이고 이 상승장의 끝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미국 주식의 경제위기 있잖아요. C 전에 마지막 고점? 그것과 거의 비슷하게 일치가 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닌데 요번 사이클은 그렇더라고요. 요번 사이클은 비트코인의 고점과 미국 증시의 고점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날 것 같이 사이클이 배치가 됐어요. 위험자산은 나중에 크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은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대신에 기대 수익이 떨어지겠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기 호황기에서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원리가 우리가 지불해야 될 위험은 크지 않은데 기대되는 수익이 높기 때문에 위험자산을 배치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가 우려되거나 지금처럼 A 이후에 B, C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수록 앞으로 있을 증시 하락장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상승을 하면 수익률이 비슷하다면 좀 더 변동성이 적고 좀 더 경제위기 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자산으로 갈아타면 경제위기를 안정적으로 해칭하면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골드나 TLT가 필요한 건데요. TLT는 이 AB 구간에 인플레이션 금리 사이클이라 지난 금리 사이클처럼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본전 수준이에요. 한 5% 정도 올랐는데 이건 A에서 B 구간이죠. B에서 C 구간에는
그러면은 TLT도 주식만큼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B에서 C 구간만 생각해보면 TLT 수익률이 확 올라오면서 주식이랑 별 차이 안 날 수 있다. 하지만 C가 왔을 때 TLT는 극단적으로 그때 고점을 찍잖아요. 근데 C가 왔을 때 극단적으로 하락하죠, 주식은. C의 순간만 보면 TLT가 승자잖아요. 우리가 C라는 게 경제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내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것보다 경제위기가 오면 오히려 확 오를 수 있는 자산으로 갈아타고 있으면 마음 편하게 넘어갈 수 있겠죠, 경제위기를. 그런 관점에서 TLT도 편입을 하는 거예요. TLT가 AB 구간의 결과에선 좋지 않게 나왔지만 BC 구간의 결과는 의외로 주식과 비슷할 수도 있다. 이 골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AB 구간의 골드는 그 역할을 해서 지금 골드의 상승장이 이제 초반을 넘어서 중반으로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은 상승장의 후반이기 때문에 골드를 갈아타 놓으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비슷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같은 위험자산인 BTC는 지금은 대략 QQQ의 흐름을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위험을 감내했는데 이 수익이 어떻게 됐나 보이시죠? 거의 한 4-5배의 수익을 얻었잖아요. 만약에 이런 BC 구간에서 마지막 버블 랠리 구간에서 위험을 짊어지고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가장 큰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BTC를 인정만 한다면 그런 사람은 BTC에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산 배분하지 않고 미국 주식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이 미국 주식과 현금으로 배분을 해야 될 거고 전통적인 자산 배분 BTC를 포함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은 기대 수익률이 AB 구간에는 금이 뭐 미국 주식이랑 비슷했죠. AB 구간에서 미국 주식을 정리하고 금으로 갈아타면 그 이후에 미국 주식이 떨어져도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잖아요. 11월 FOMC에서 A를 알려줬고 잭슨홀 미팅에서는 B를 알려줬죠. 그 구간의 차트를 표시한 거잖아요. 앞으로 B에서 C 구간에는 TLT는 미국 주식만큼 역할을 할 수 있다. 대신에 TLT는 C를 해지할 수 있죠. 그런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자산 배분은 응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항상 알려드리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이 BTC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위험자산에 마지막 랠리가 있다면 리스크를 대비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는 주식이 아니라 오히려 BTC일 수 있다. 그래서 BTC는 자산 배분의 치트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드렸고요. 치트키라는 말은 위험 대비 수익률이 높다는 소리예요. 올해 수익률만 봐도 작년에도 BTC가 1위를 했는데 올해 수익률도 현재 51%로 전체 자산군 중에서 1등을 하고 있고 미국 성장주가 21%, 골드가 21% 정도 되는데 골드가 두 번째로 2등하고 있다는 게 인상적이죠. 이번에 A에서 B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보다 금과 비트코인이 더 수익이 좋았다.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TLT는 이번 구간에서는 옛날에 마이너스 된 것보다는 좋아졌지만 미국 주식을 이기진 못했죠. 근데 앞으로 25년에 뭐 경제위기가 온다면 그 구간에는 요 TLC가 딱 올라와서 미국 주식과 비슷한 포지션에 있을 수도 있다. 경제 위기에 딱 맞춰서 조사를 하면은 TLT 수익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때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이 떨어져 있으니까. 3년 BTC가 수익률 1위를 하다가 1년은 꼴찌라는데 그게 하락장 때 요번에 22년이었죠. 이번에 비트코인 상승장은 24년 이제 말에 상승장 랠리 시작할 거고 25년 초에 이제 상승장을 마감을 하겠죠. 근데 많이 오르고 나서 떨어질 거기 때문에 25년에는 합치면은 그냥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플러스가 높게는 안 나오겠죠. 24년 말의 가격이랑 25년 말의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비트코인 상승장의 마지막 끝은 25년 초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26년에는 수익률 꼴찌를 하겠죠. 하락장이 시작되니까. 그런 식의 흐름이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스파이랑 QQQ가 19%, 17.6%로 금 바로 아래서 따라가고 있죠. 리츠는 중간 정도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요새 미드캡이나 스몰캡을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미국 주식만 다루는 영상들도 많이 보셨죠. M7에서 IWM 이런 걸로 갈아타는 게 좋다. 마지막 증시 랠리에는 스몰캡이 좀 더 좋을 거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똑같은 리스크를 지면 M7이랑 QQQ 스파이가 좋았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 이제 B에서 C로 가는 마지막 랠리 구간에서 모든 자산이 다 오르기 때문에 과거에는 똑같은 위험자산 리스크 대비 QQQ 스파이가 좋았는데 이제는 IWM, 미국 스몰캡, 뭐 러셀 2000 이런 게 좀 더 수익률이 올라와서 비슷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캐치업하는 구간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똑같은 논리를 비트코인에 적용하면 똑같은 리스크를 지불하지만 수익은 미국 주식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최소한 금보다는 수익이 높아야 위험자산 하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마지막 불꽃에 리스크를 짊어진다면 최소한 안전자산보다는 수익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 주식은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는 게 맞는 거고, BTC까지 포함한 자산 배분을 하고 있다면 BTC에는 위험을 배분할 만한 거죠. 기대 수익이 워낙에 높으니까. 2024년 말까지 성적을 보면은 BTC 수익이 많이 올라가 있겠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버블의 마지막 불꽃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개인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은 패시브하게만 하는 게 맞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액티브한 요소를 넣어서 마켓 타이밍의 흐름을 찾아가면서 알파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보시고 각자 맞는 투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 사이클에서는 거의 패시브 위주로 자산 배분하다가 이제 많이 익숙해지고 자산별로 사이클을 보는 눈이 높아지면서 좀 더 최적화돼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BTC 얘기도 해왔던 거고,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입장에서 뭐 영상을 제가 매일매일 올리고 모든 걸 다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닌 입장에서는 중간중간에 보시고 가시는 분들은 이런 큰 흐름을 다 모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과 공개 커뮤니티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흐름대로 패시브 자산 배분과 안전하게 패시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위주로 알려드리고요. 플러스 알파의 뭐 BTC 같은 경우나 세밀하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멤버십 게시판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